안녕하십니까. 명품 변호사 TV의 조용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책을 읽어주는 변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홍한식 교수님의 소재, 인류와 만나다 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이제 소재라는 말은 좀 낯선데요. 지금 이 홍완식 교수님이 어디의 교수님이냐면 서울시립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신소재공학과에서는 아마 소재 중에 또 새로운 걸 개발하는 그런 걸 연구하는 그런 학과인 것 같은데, 거기 이제 교수님께서 이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이 상도 받고 그 다음에 아주 좋은 강의라고 해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책을 소개하고 싶은 거는 사실 뭐 소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만약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뭐 벽돌도 필요하고 유리도 필요하고 콘크리트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성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 세상에 보이는 건 다 소재인 것 같더라고요. 이 책을 보니까. 여기서 10가지 정도의 소재를 소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재를 통해서 인류가 발전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 그래서 제가 블로그 글에도 썼지만은 소재의 인문학이다 라고 제가 평가를 했어요. 자, 우리가 옛날에 뭐 인간이 처음 생활을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게 돌이잖아요. 이 돌을 깨서 또 돌을 갈아서 이게 구석기, 신석기 그렇게 나누는데, 그렇게 해서 필요한 도구로 사용했죠. 아마 인류에게 있어서 첫 번째 소재는 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저장을 해야 되는 경우에, 만약 농업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저장을 해야 된다면 그 토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흙을 가지고 거기다가 저장하는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뭐 진흙을 가지고서 뭐 어떤 형태를 만들 수 있겠지만, 그게 뭐 물을 접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사실 보관하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래서 토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거를 이제 불에 구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불에 의해서 이 토기가 이제 단단해지고, 그 다음에 물이 빠지지 않거나 물이 들어오지 않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인간은 주변에 있는 소재를 이용해서 뭐 도구라든가 뭐 자기의 필요한 물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세상 주변에 사실은 자연에서 온 소재보다 사람이 만든 소재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플라스틱인데요. 우리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이나 시계, 뭐 그리고 여러 가지들의 인간이 만든 고분자 화합물인 플라스틱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책에서 이 교수가 주장하는 것은 2020년을 기점으로 아마 인류가 만든 원래 이거 지구에 있지 않았던 건데, 인간이 화합물로 만들어낸 이런 소재가 인간이 지구로부터 얻은 소재보다 훨씬 더 많아진 때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흥미진진해요. 근데 이게 이제 공학과 여러 가지 화학 뭐 이런 것과 관련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에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은 조금은 이해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쉬운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인간이 아까 돌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돌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청동기 시대, 그 다음에 철기 시대, 지금도 철기 시대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철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지구에 네 번째로 흔한 물질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쓰기 유용한 소재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높은 열에 이 철을 녹여서, 그리고 거기에 탄소를 빼가지고 강철로 만드는, 뭐 그 전에 뭐 선철도 있고 주철도 있고 해서 이제 강철까지 왔는데, 이게 온도를 1000도 이상 올려야 그 단단한 그러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철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이, 그러니까 이 불이라는 거, 화력이라는 거를 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 화력을 우리가 이제 100도, 200도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으나, 이거를 1000도, 뭐 1500도 만드는 건
대단히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은 그렇게 높은 열을 만드는 게 우리가 그 도자기 만드는데 가면은 이렇게 가마가 이렇게 그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조선시대 도공이나 뭐 이런 그 가마를 만드는 데를 보면 이게 올라가면서 그 불을 앞 밑에서 피우고, 그 다음에 그 불도 우리가 말하는 그 뭐죠, 숯 같은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풍무 같은 거로 바람을 불어서 이 온도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청동이나 그 다음에 어떤 철을 가지고서 어떤 우리가 필요한 소재로 만드는 게 어려웠을 거예요. 청동은 한 500도, 600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높은 온도가 아닌데, 이 철은 1000도가 넘어야 제대로 순도가 높은 이런 철을 만들어내고, 또 그 철은 부서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 철에서 탄소를 빼내기 위해서 우리가 또 코쿠스, 석탄에서 만든 코쿠스를 통해서 탄소를 빼내야 더 철이 단단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그런 철이 만들어진 그 과정들에 대한 역사가 이 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세라믹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철과 다른데, 세라믹이라는 것이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흙 같은 거잖아요. 그거를 집적을 해서 이게 이제 분자 구조를 바꾸고 이런 과정인데, 이 우리가 도자기, 세라믹, 이것도 상당히 우리 인간에게 많이 쓰이는 도구거든요. 특히나 이 도자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전에 임진왜란을 도자기 전쟁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발달된 도자기 기술을 일본 애들이 전쟁 때 그 사람들을 데려가고, 특히 대표적인 인물이 이삼평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려가서 일본에서 이제 도자기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이제 퍼뜨리고, 이게 나중에 유럽에 이제 수출이 되면서 제가 좋아하는 인상파들이 일본에서 수출한 도자기에 싼 우키요에의 그림을 보고서 인상파들이 영향을 받고, 뭐 모네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그게 원래는 한국에 있었던 기술이 간 거죠. 한국에 있던 기술이 일본에 가고, 일본에서 만든 도자기가 유럽에 가고, 뭐 이런 이제 과정이 있는데, 이런 도자기가 당시에는 15세기, 16세기에는 가장 최고의 기술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서양 사람들은 그런 그걸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나무나 아니면은 그냥 진흙 구운 거에다가 음식을 넣어가지고 먹었던 그런 미개한 사람들이었는데, 중국에 가장 유명한 게 경덕진인데, 뭐 이런 데서 나오는 도자기는 가볍고 투명하고 깨지지도 않는, 그리고 무늬까지 넣어서 예쁜 이런 도자기가 세상에 있었다는 걸 알고서 유럽 사람들은 그거를 탐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영국 애들이 그때 와서 중국에서 이 도자기와 철을 가져가는 바람에 무역적자가 되니까 아편을 팔았던 그런 역사도 있는데, 아무튼 이 도자기의 소재인 이 세라믹, 이것도 되게 우리 인류 역사에서 중요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현대 문명을 이루는데 중요한 딱 두 가지, 특히나 이런 우리가 현대적인 도시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소재 두 가지를 얘기하라면 콘크리트와 유리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콘크리트가 없었다면 뭐 우리가 2층, 3층, 2층까지는 올리겠죠, 나무로라도. 근데 지금처럼 몇십 층짜리 고층 건물을 올리는 것은 콘크리트가 없으면 이제 불가능한 거였죠. 유리도 마찬가지죠. 유리는 가볍잖아요. 가벼우면서 바람을 막아주고 햇빛을 통하게 하기 때문에, 이게 없다면 무거운 벽돌로 해서 건물도 무거워지고 어두워지겠죠. 그래서 지금 현대 도시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소재가 콘크리트와 유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콘크리트가 발견된 것도 사실은 그 옛날 이탈리아라는 데가 화산이 많잖아요. 우리가 폼페이 화산을 기억하듯이 화산재에서 나오는, 화산재가 이렇게 밀도가 높은데 이게 가루로 떨어지거든요. 여기다가 뭐 이제 다른 걸 합쳤더니, 석회를 합치고 했더니 이 콘크리트 같은 게 나온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발전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유리라는 건 뭐예요? 유리라는 건 결국은 모래잖아요. 모래를 강한 열로 녹였을 때 나오는 게 그게 유리고, 그 다음에 실리콘이잖아요. 이것도 다 소재인데, 그래서 그 한 사막에 번개가 치면 거기에 유리가 생긴대요. 자연적인 유리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고열이 갑자기 생기니까. 이것도 인간이
그거를 소재로 활용을 해서 지금 우리 현대 도시의 가장 중요한 물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멜더스를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멜더스의 그 인구론,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뭐 농산물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인구가 나중에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그 멜더스 이론을 깨버린 것이 바로 이제 화학이죠. 특히나 질소를 직접 만들어내는 질소를 화학실에서 만들어내는 바람에 그 질소를 통해서 우리가 농업혁명을 이루게 됐죠. 그래서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한 소재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질소에 대한 이론이 발전해서 이게 다이너마이트가 되고 지금의 이제 우리 이제 뭐 폭탄, 뭐 원자력 폭탄까지 이 폭탄의 역사가 바로 또 여기서부터 또 시작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중요한 소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이제 철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 콘크리트와 철강이 만나면서 결국은 우리가 보는 현대적인 도시의 건물들이 이제 등장하게 된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또 소재로서 식물도 있고 수지가 있어요. 식물은 우리가 이제 섬유질이 있는 그런 식물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수지라고 하는 것은 이 나무에서 나오는 액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고무인데 이 고무가 어떤 전쟁의 그 역사에서도 큰 영향을 끼쳐요. 고무가 이게 탄력이 있잖아요. 탄력이 있고 열을 막아주고 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 고무가 나는 곳이 뭐 저기 동남아나 저기 이제 남아메리카 이런 데서 이제 고무가 나는데 고무나무를 가지고 있는 데서는 고무를 산출할 수 있었지만 고무가 없으면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특히나 이 탱크나 그 다음에 전투 장비를 만드는 데 있어서 고무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해결했던 방법이 합성고무예요. 합성고무도 이것도 실험실에서 나온 것인데 이런 얘기도 이제 여기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옛날에는 우리 고래, 코끼리, 뭐 이제 거북이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에서 특히나 이제 고래 같은 걸 잡으면 거기서 기름이라든가 비누 뭐 여러 가지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화학을 통해서 다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코끼리의 이 상아 있잖아요. 뼈. 요것도 여러 가지로 이제 사용이 되던 부분들인데 요것도 이제 화학적으로 만들면서 이제 그 코끼리나 고래나 이런 애들을 잡을 필요가 없게 된 것도 이것도 하나의 새로운 소재가 개발됐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지구상에는 인간이 만든 소재가 더 많아졌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플라스틱이고 이 플라스틱을 통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그 소재들이 있죠. 뭐 대표적인 게 나일론, 그 다음에 뭐 요새 많이 등산할 때 신는 그게 뭐죠? 고어텍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아크릴 수지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컴퓨터라든가 뭐 우리가 가방 뭐나 이런 것들 많은 것들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그래서 인류가 만들어낸 많은 소재들이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됐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런 소재를 6번째로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소재 수출 국가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 소재 산업을 키우는 육성하는 가장 중요한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인천입니다. 인천에서도 신소재 산업에 대한 산업을 지금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것은 이 책의 아주 일부입니다. 100분의 1밖에 안 되고요. 이 책이 그 인기가 많았던 이유가 우리가 주변에 볼 수 있는 이 소재들의 역사 그리고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재밌게 썼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주변의 소재가 어떻게 개발되어 있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이 홍 교수님이 쓰신 소재 인류와 만나다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책 읽어주는 변호사 소재 인류와 만나다를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